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55화고요 2025학년도 정시 결과 분석.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인 개요를 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순차적으로 적절하게 그 대학들을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잘라가지고 몇 개 대학씩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 그룹입니다. 자, 1-1 그룹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스카이네요. 서울대랑 고려대 서울 캠퍼스, 그 다음에 연세대는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뭐 이렇게 이제 세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뭐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뭐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분석을 하다가 그 뭐 각 대학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느낀 점이 있을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특별히 뭐 얽매이지 않고 뭐 각 대학마다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서울대는 그 윤주 크라이테리아가 97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한 0.5 정도 봅니다. 영어 0.5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은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숫자가 1보다 크면 국어나 수학보다 영어를 더 많이 본다는 얘기고, 1보다 작으면은 국어, 수학보다 영어를 조금 본다. 뭐 이런 의미인데, 서울대가 굳이 뭐 이렇게 영어를 뭐 조금 보는 것이 뭐 이게 전체적인 뭐 입결을 올리기 위해서다.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영어 뭐 별로 의미 없다. 어차피 뭐 서울대 올 학생들은 전부 다 뭐 영어 1등급일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러면은 영어를 좀 더 올리지 뭐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그냥 뭐 서울대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각 대학이 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그 대학 자유니까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서울대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걸리는 거는 2025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는 교육학과, 그 다음에 도거교육과, 그 다음 불어교육과는 아예 모집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모든 인원을 다 선발을 하고 정시에서는 모집 인원 0이에요, 0. 물론 실제로는 그 교육학과와 도거교육과는 이제 진짜로 0이었고, 불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그 수시에서 다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한 명을 못 뽑은 거예요. 서울대 불어교육과 합격한 한 명이 어디 다른 데 갔나 보죠. 그게 이제 정시월이 돼가지고 한 명 뽑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거죠. 어차피 처음 나오는 정시 모집 요강에는 어쨌든 다 0이에요. 그런데 2026학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 학과가 정시 모집 인원이 제로입니다. 제로. 물론 뭐 이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각 대학 각 과의 교수님들이 일단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 각 단과 대학별로 되게 좀 뭐라고 하냐 자유롭다. 뭐 좋게 말하면 그렇고 좀 나쁘게 말하면은 그 교수님들의 힘이 엄청 세고 입학처 힘이 또 그렇게 강하진 않단 말이죠. 다른 대학과는 달리. 그렇기 때문에 뭐 도거 교육과나 불어 교육과는 진짜 제가 이해가 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거 교육과를 가려면 그래도 독일어를 하나도 모르고 가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불어 교육과도 이제 불어를 하나도 모르는 학생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인 뭐 자음 모음 뭐 이런 것도 몰라. 그런데 가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시 같은 경우는 점수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독일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불어 아무것도 몰라도 점수만 맞으면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가가지고 뭐 이게 독일어 공부나 그 불어 공부를 등한시하고 뭐 다른 거 뭐 기웃기웃 한다거나 뭐 이런 게 보였겠죠. 교수님들 눈에. 그래서
그럼 굳이 수시로 오는 학생들은 어쨌든 그런 학생들이 없을 거잖아요. 다 독일어, 불어 잘하는 학생들일 테니까, 우리는 이제 짜증나니까, 이게 독일어, 불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점수 맞춰가지고 오는 거 짜증나니까 안 뽑겠다. 이런 교수님들의 이제 이런 생각이 아마 제일 컸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거는 이제 서울대에 적용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정시 이제 과를 쭉 줄 세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사범대가 좀 뒤쪽이거든요. 와중에 또 이제 인문계열의 사범대는 뒤쪽이라는 표현도 좀 이제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 뒤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처에서 전략적으로 전체적인 입결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입결이 낮은 과들은 아예 정시 모집 인원을 이렇게 확 0으로 하거나 아니면 매우 조금만 뽑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도고교육과나 불어교육과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교육학과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는 고려대나 연세대는 아니라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물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근데 여기는 제 채널이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대는 특별히 서울대니까 특별히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서 그냥 단과대학별로 윤주 크라이테리아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높은 순서 보면은 가장 높은 데가 자연과학대학입니다. 아주 이제 의외죠, 의외. 서울대가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전부 다 공과대학이 제일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대는 이제 자연과학대학에 수학과랑 물리학과가 있죠, 그죠?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대학이랑 이제 많이 다른데, 수학과가 이제 자연과학대학에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그다음에 생명과학과, 그다음에 지구환경과학과 같은 경우는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고 한데, 이 중에서 수학과가 1등인 대학은 아마 지금은 서울대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7, 8년쯤 전에 이제 수학과 이게 붐이 한번 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른 대학들도 다 수학과가 1등이었어요. 근데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는 자연과학대학에서 수학과가 1등인 대학이 없습니다. 근데 서울대는 수학과가 자연과학대학에서 1등인 정도가 아니고 서울대 전체 과에서, 물론 의대나 치대 이런 건 다 빼니까요. 전체 학과에서 수학과가 제일 높습니다. 어떤 상식인 거죠. 그 다음에 물리학과 같은 경우도 다른 대학에서는 물리학과, 화학과,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과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면, 물화생을 비교하면 물리가 1등인 대학이 없거든요. 다 이제 생명이나 화학이 1등이지. 근데 이제 서울대는 또 물리가 1등이죠. 그래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워낙 과가 많기 때문에 우리 좀 속칭 이제 높공도 있고 낮공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서울대에서는 아주 독특하게도 자연과학대학이 공과대학보다 더 크라이테리아가 높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첨단융합학부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학부대학. 학부대학이라고 하면 이제 자유전공학부랑 이제 학부대학이 있는데, 이제 전공을 이제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데입니다.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과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대학마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든 다 선택할 수 있으면은 제일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이 이제 경영대학.
인문 계열에서는 경영학이 제일 높죠, 그죠? 그 다음이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 같은 경우는 과가 8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문이 한 개고 자연이 7개입니다. 예, 요즘은 뭐 자연계열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많으면은 크라이테리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사범대. 사범대에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인문 계열이 있고 자연 계열이 있잖아요. 그 덕분에 이제 사범대학이 뭐 크라이테리아가 뭐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하는데 이걸 이제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면 조금 곤란해지긴 합니다. 그 다음이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인문대학, 간호대학 뭐 이 정도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고려대 서울 캠퍼스입니다. 크라이테리아는 94.38이고 영어는 한 2.2. 그러니까 영어를 2.2면은 적게 보는 거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보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가 영어를 적게 보는 쪽으로 계속 대학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2.2면 뭐 그 국어 수학의 2배가 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영어를 2등급 받으면은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감점이 뭐 크다 뭐 이런 뭐 취지인데. 자, 고려대에서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죠, 그죠? 일단 그 고려대가 이제 서울대와 동일하게 학부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옛날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이제 고려대는 그 서울대를 좀 많이 따라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서울대가 논술이 없으니까 고려대도 논술 없고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울대에서 학부대학이라는 걸 만드니까 고려대도 학부대학이라는 걸 만들고 뭐 일반적으로 그냥 자유전공학부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진리자유학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세대는 뭐 서울대 따라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근데 어쨌든 뭐 따라할 수도 있죠. 근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뭐 어쨌든 고려대는 2025학년 대회 이제 이 학부대학을 다군에 배치를 했었어요. 다군.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미미미누 채널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되게 점잖게 얘기했어요. 야, 고려대가 다군에 뭔가를 넣어야 하는 대학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굳이? 그러니까 다군에 넣어도 괜찮은 대학이 있죠.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근데 이번 시간에 얘기할 뭐 서울대 다군 없지 않습니까? 연세대 다군 없어요. 근데 고려대가 뭐 굳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고려대가 제 얘기를 듣고 반성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다군에 뭘 넣을 대학은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을 리는 없죠. 뭐 그럴 리는 없는데 어쨌든 2026학년도에는 학부대학을 다른 모집단위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뭐 설마 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죠? 다군 자 뭐 더 막 험한 말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뭡니까 다군이? 자,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 정시에서 전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내신을 전혀 안 보고 수능 100%로 선발하는 일반 전형이랑 수능 80, 내신 20. 그러니까 내신을 조금 이제 본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내신이 20이라고 해서 진짜 20인 건 아닙니다. 뭐 기본 점수가 뭐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걸 교과 우수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궁금하잖아요. 일반 전형이랑 교과 우수 전형을 이제 따로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 이제 다 합친 거고 따로 구하면은 뭐 이 정도 됩니다. 일반 전형이 94.57이고 교과 우수 전형이 93.95. 뭐 차이가 나요. 당연히 나죠, 그죠? 그러니까 교과 우수 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이 2등급 정도인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보다 안쪽, 그러니까 뭐 1.7, 1.8 이제 요런 학생들 쓰라고. 이제 2등급보다 아래쪽 뭐 2.2, 2.3 이러면 조금 불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내신 좋은 학생들만 이제 많이 쓰니까 당연히 뭐 모든 학생이 다 쓸 수 있는 일반 전형이 컷이 더 높을 거잖아요. 내신 좋은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것보다.
근데 뭐 이 정도 차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고려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초창기에는 사실 차이가 좀 났어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제는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2025학년도에는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전형의 비율이, 그러니까 모집 인원 얘기하는 겁니다. 2.3대 1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서 230명 뽑으면 교과 우수 전형은 한 100명 정도 뽑는다. 이 정도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에는 이 비율이 1.6대 1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을 이제 이만큼 떼가지고 교과 우수 전형으로 보낸 거죠. 물론 여전히 일반 전형이 더 많습니다. 1.6대 1이니까. 뭐 하지만 좀 있으면 이제 반반 되겠어요. 그래서 뭐 고려대가 아무래도 이제 내신 좋은 학생들이 좋게 말하면 성실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서울대가 그 말 잘 듣는 학생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고려대야 뭐 서울대 많이 따라 하니까. 그래서 교과 우수 전형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크라이티어리아는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뭐 고려대가 뭐 괜찮다 뭐 그런 거야 뭐 어차피 뭐 뭔 상관이야 어차피 스카이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6학년도에는 이제 일반 전형이 좀 감소를 하고 교과 우수 전형이 증가를 합니다. 자, 고려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C 연세대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합쳐서 94.26이고 영어가 4.4인데, 이 연세대는 그 우리 텔레그노시스에서 분석하는 대학이 뭐 아주 많은데요. 가장 영어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영어 1등급만 와라. 2등급은 그냥 좀 다른 데 가라. 싫다. 뭐 이런 강한 의지가 보이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아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1등급만 쓸 수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영어 2등급도 쓸 수 있는 고려대에 비해서 약간 뭐 국어, 수학, 탐구 점수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면이 있죠. 근데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멋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무나 알 수 없는 저도 뭐 어쨌든 나름 자칭 타칭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전문가로서의 포스를 좀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대부분의 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개요에만 관심이 있지 각 대학별로 이렇게 뭐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별 관심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각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이 이 동영상을 본다는 전제하에서 이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뭐 특정 대학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 나오는 모든 대학은 저와 관계가 없거든요. 뭐 제 모교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대학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어차피 상대평가긴 하지만 뭐 어떻게 하면 이 대학이 좀 더 이렇게 크라이티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 연세대에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크라이티어리는 전부 다 이제 전체를 다 합친 겁니다. 그런데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자연계열이 그 방식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계산 방식이 환산 점수 계산 방식이 똑같습니다. 근데 고려대와 연세대는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나눠가지고 환산 점수 계산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나눠서 한번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자, 먼저 인문계열은 고려대가 높습니다. 고려대가 93.78이고 연세대가 93.66이에요. 물론 뭐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어쨌든 고려대가 높단 말이죠. 그런데 자연계열은 고려대가 94.84고 연세대가 95.05니까 연세대가 높죠. 물론 이거 전체로 전체로 가중 평균을 내면은 고려대가 미세하게 높긴 한데, 인문이랑 자연로 나누면 인문은 고려대가 높고 이제 자연은 연세대가 높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뭐
고려대 안에서 인문자율 비교하고 연세대 안에서 인문자율 비교하고 이거는 뭐 별 의미 없죠. 뭐 1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왜 인문계열은 고려대가 높은데 자연계열은 이제 연세대가 높을까? 사실 또 고려대 같은 경우는 뭐 인문이든 자연이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능 100%인 일반 전형이랑 내신을 20% 보는 교과 우수 전형을 다 합친 거란 말이에요. 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인문계열은 고려대가 높은데 자연계열은 연세대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크리티컬한 이유는 인문계열에 대한 사회 가산점입니다. 자, 2025학년도에 연세대는 그러니까 요즘은 통합의 시대니까 사회를 선택하건 과학을 선택하건 인문계열도 쓸 수 있고 자연계열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연세대 2025학년도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회 선택자가 인문계열에 지원을 하면 가산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과학 선택자가 이제 자연계열에 지원을 하면 가산점을 또 줬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문계열만 얘기를 해보면은 연세대는 인문계열에서 가산점을 사회 선택자에게만 주고 과학 선택자에게는 안 줬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고려대는 인문계열에서 사회를 선택하건 과학을 선택하건 다 동일하게 가산점을 안 줬어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나와 있죠? 인문계열에서 사회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면은 과학 선택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당연히 손해보는 느낌 듭니다. 그러니까 연세대와 고려대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자, 내가 과학 선택자야. 내가 자연계를 갈 점수가 안 돼.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연세대나 고려대 자연계를 쓰기는 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문계를 쓰자. 그러면 연세대 인문계열을 쓸 거냐? 고려대 인문계열을 쓸 거냐? 이제 고민을 하는데, 고려대는 내가 과학을 했을 때, 그러니까 고려대 인문계열이죠. 고려대 인문계열은 내가 과학을 했을 때 불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연세대 인문계열은 사탐 선택자한테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는 과탐 선택자들은 그걸 불이익으로, 그러니까 페널티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페널티를 주는 연세대 인문계열을 쓸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고려대 인문계열 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 선택자들의 지원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사회 선택자들보다 과학 선택자들이 당연히 다 잘하죠. 다. 뭐 국어도 잘하고 국어도 수학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탐구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라이테리아가 낮아지는 겁니다. 단 자연계열에서 사회 선택자들한테는 가산점을 안 주고 과학 선택자들한테만 가산점을 준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사회를 선택하고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학생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매우.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제로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사회를 선택하고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학생은 매우 적은데 과학을 선택하고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학생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에서 과학 선택자한테 가산점은 주든지 말든지 솔직히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나 안 주나 똑같아요. 결과가 동일하다고요. 그런데 인문계열에서 사회 선택자한테 가산점을 준다. 이러면 그 대학이 손해를 봅니다. 제가 만약에 연세대 입학처장이다. 이러면은 저는 인문계열에서 사회 선택자한테 가산점 안 줍니다. 실제로 고려대는 안 주거든요. 근데 연세대는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세대가 인문계열이 조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제가 이제 인문계열은 고려대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려대가 높게 나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연세대가 낮게 나온 거예요. 이 행동 때문에. 근데 뭐 연세대가 이걸 알고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뭐 제가 뭐 알 바 아니지만 간섭할 일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 연세대가 2026학년도에도 여전히 인문계열에서 사회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뭐, 이 정도로,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얘기는 이제 마치고, 뭐,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1-2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55화, 2025학년도 정시 결과 분석 중에서 1-1 그룹이었고요. 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도영이었습니다.